내 모든 재산은 손주 있는 첫째한테만 상속한다. 너네는 자식도 없는 것들이 무슨 염치로 부모 재산을 탐내. 10년 동안 병원 셔틀에 수술 간병까지 혼자 도맡아온 저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저는 웃으며 딱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죠. 그럼 앞으로 재산 받으실 첫째가 어머님 병원도 모시고 가시고 간병도 하세요. 그리고 이틀 뒤 제 핸드폰은 시모의 부재중 전화 99통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너 빨리 안 와? 나 혼자 병원 못 가는 거 모르냐? 착한 며느리 타이틀 벗어던지고 10년 시집살이를 가장 통쾌한 방법으로 되갚아준 사이다 참교육. 과연 저 없는 시댁은 어떤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8 이윤정입니다. 저는 번역가로 산지 올해로 15년이 됐는데요. 외국어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 제 밥벌이인데 정작 시댁에만 가면 저는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속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고 외치고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늘 네, 어머님 한마디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고양이 한 마리와 아이 없이 사는 평범한 둘째 며느리. 남들 보기엔 그저 무난하게 흘러가는 집처럼 보였겠지만 그 무난함 안에 얼마나 많은 한숨이 켜켜이 눌려 있었는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만 알고 있었죠. 신혼 초였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 둘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갈지 밤새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약속했어요. 아이 없이 우리 둘만의 시간과 일을 소중히 가꾸며 살자고.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마디 건넸습니다. 당신 번역하는 모습 옆에서 평생 지켜보고 싶어? 저는 그 한마디에 평생 이 사람과 살아갈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하고 단단한 약속이 시어머님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죄가 되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님께 딩크 결심을 말씀드린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님은 들고 계시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시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혀를 끌끌 차셨죠. 아이 하나도 안 낳는 게 말이 되냐? 뿌리 없는 나무가 무슨 가족이야. 두고 봐라. 넌 늙어서 후회한다. 그 말이 어찌나 가시처럼 폐부에 박히던지 저는 입안에 든 밥을 씹지도 못하고 그저 물끄러미 식탁 모서리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옆에서 어머님을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형님이 그날 두고 가셨다는 한과 박사 포장지만 만지작거리셨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 입에 뿌리 없는 나무라는 말이 붙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같은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또 묘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지만 시댁 식구들 눈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둘째 며느리로 비치니까요. 시어머님께서 무릎이 시큰거리신다며 병원에 가고 싶다고 전화하시면 저는 마감이 코앞이어도 노트북을 덮고 차 키부터 챙겨야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늘 바빴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바쁘다는 알리바이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주버님은 대기업 차장님이시고 형님은 전직 교사 출신의 우아한 전업주부세요. 무엇보다 두 분 사이에는 시어머님이 끔찍이 아끼시는 장손, 그러니까 제 조카가 있죠. 시어머님께 그 아이는 그저 손자가 아니라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평생을 다해 떠받들어야 할 왕자님이었어요. 형님 내외가 명절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시어머님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가 온 집안을 울려댔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길은 안 막혔니? 차 막혀서 힘들었지? 그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새벽부터 부쳐낸 동그랑땡을 마지막으로 뒤집고 있었죠. 손에 묻은 기름을 앞치마에 쓱 닦고 거실로 나가 조카에게 인사를 받으려 하면 시어머님은 저를 보시는 둥 마는 둥 바로 턱짓으로 다음 임무를 내리셨어요. 너는 우리 큰애기 마실 식혜 좀 내와라. 그리고 우리 손주 좋아하는 약과도 따로 챙겨주고. 그 무심한 너라는 소리가 형님께는 어쩜 그렇게 다정한 우리 큰애기로 바뀌던지요. 같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님 혀끝에서 굴러나오는 온도가 한겨울과 한여름만큼이나 다르더라고요. 제일 기가 막혔던 건 거실 풍경이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님 옆 소파에 폭 파묻혀 발을 까딱거리며 홈쇼핑 채널을 보고 계시고 아주버님은 그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저는 식혜잔과 약과 접시를 받쳐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녀야 했어요. 형님은 식혜 잔을 받으시며 소파에서 엉덩이도 떼지 않고 입으로만 인사를 건네셨죠. 동서 수고했어. 근데 식혜가 좀 달지 않아? 우리 아들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만들까요? 형님하고 여쭙지만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엿기름을 우려낸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빈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행주를 쥐고 싱크대 모서리를 닦는데 행주가 닿는 자리마다 제 인내심도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늘 그랬어요. 시어머님 눈을 피해서라도 제 곁에 와서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주고 가스레인지 앞에 너무 오래 서 있는 저 대신 잠깐이라도 뒤집개를 잡아주려고 했죠. 남편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제 손에서 뒤집개를 슬쩍 빼앗아 가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코끝이 찡해지려는 찰나였어요. 시어머님의 매서운 목소리가 부엌 공기를 단번에 갈라놨습니다. 아, 너 일이 안 나와? 어디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둘러? 우리 집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네. 시어머님은 슬리퍼를 끌고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남편의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도록 후려치셨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거실에 계시던 형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빼꼼 내미실 정도였죠.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입술을 꽉 깨물었고 저는 그저 뒤집개를 다시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괜찮아. 들어가 있어. 내가 할게. 남편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요. 시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얹으셨어요. 저것이 마누라 잘못 만나서 영 어수룩해졌어. 형 좀 봐라, 형. 든든하게 거실 지키고 앉아 있잖니. 그 말에 거실에서 아주버님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듯한 그 점잖은 척하는 헛기침. 저는 가스불을 줄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부하가 치민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겨진 위치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저 부지런하고 시간 많고 자식 없어 한가한, 그래서 마음껏 부려먹어도 미안할 일 없는 둘째 며느리. 그게 시어머님이 저에게 매겨놓은 가격표였어요. 부침 기름이 자글거리는 팬 앞에서 저는 문득 결혼식 날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윤정아, 너 시집 가는 거지 팔려가는 거 아니다. 너무 다 받아주지 마라.
사람은 받는 게 익숙해지면 고마운 줄을 모른단다. 엄마는 마치 앞날을 내다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저는 엄마도 참 시집살이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며 웃어넘겼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라는 게 받는 게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저 당연한 줄로만 알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맙다는 인사는 사라지고 대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이것밖에 못했냐는 타박만 늘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느새 시어머님과 형님이 까르르 웃으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카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 이야기, 형님네 새로 산 김치 냉장고 이야기, 아주버님 회사 승진 이야기. 그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저와 남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마치 저희 부부는 이 집안 식구이면서도 식구가 아닌 부엌과 거실 사이 어딘가에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동그랑땡을 접시에 옮겨 담고 허리를 펴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새벽부터 5시간을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 한 다리가 제 다리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숨을 꿀꺽 삼키고 다시 앞치마 끈을 단단히 고쳐맸어요. 아직 차례상에 올릴 탕국도 한 솥 더 끓여야 했고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잡채도 마지막으로 무쳐내야 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20년 묵은 차별과 무시가 그저 명절마다 반복되는 통과일의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명절이 끝나고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의학 서적 번역 원고를 붙들고 새벽 2시까지 모니터와 씨름하다가 겨우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끊겼다 다시 울리는 그 끈질긴 진동에 결국 눈을 떴는데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님이더라고요. 시계는 새벽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죠. 예, 너 오늘 시간 비지? 엄마 무릎이 어젯밤부터 욱신거려서 도무지 잠을 못 잤다. 9시 진료 예약해놨으니까 8시 반까지 와라. 시간 비지 라는 그 짧은 말 안에 시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다 들어있었어요. 묻는 게 아니라 통보. 의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통보하시는 거였죠. 마감이 있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새도 없이 시어머님은 알겠지? 끊는다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사정을 듣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죠. 형수한테 좀 말하지. 당신 마감이잖아.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됐어, 다녀올게.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텀블러에 담아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 따뜻한 텀블러 하나가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죠. 시댁 앞에 차를 대고 경적을 2번 가볍게 울렸더니 시어머님이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조수석 문을 열어드리고 안전벨트까지 매드리는데 시어머님은 차 안을 한번 휙 둘러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죠. 차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너 고양이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 큰애 차는 새 차라 그런지 향기가 아주 좋더라.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그러게요. 어머님하고는 핸들을 잡았어요. 사실 어제 세차장에 다녀와 방향제까지 새로 갈아 끼운 차였거든요. 하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시어머님 입에서 그래도 큰애 참아는 못해라는 말이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창구에 진료카드를 내밀고 대기 번호표를 받고 시어머님을 정형외과 진료실 앞 의자에 앉혀드리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시며 형님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계셨죠. 옆에서 흘끔 본 화면에는 애기야, 우리 손주 아침은 든든히 먹였냐? 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같은 며느리한테 보내는 안부 문자의 온도가 어쩜 그렇게 다른지 저는 그저 대기 모니터의 번호만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가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한마디 던지셨어요. 예, 나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지 속이 쓰리다. 저 앞에 설렁탕집 가서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렇게 들어간 설렁탕집에서 시어머님은 깍두기를 와그작 씹으며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셨어요. 그러시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히 저 들으라는 듯이 입을 여셨죠. 큰애가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더라. 그래서 내가 절대 큰애한테 병원 같이 가자는 소리 안 한다.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행이야, 그치?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어요.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를 굴리던 손가락이 떠올랐거든요. 마감을 코앞에 두고도 시어머님 전화 한 통에 노트북을 덮고 달려온 게 누군데 시간이 많아 다행이라는 그 말이 어찌나 야속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어요. 국물은 분명 뜨거운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길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약국에 들렀어요. 당뇨약, 혈압약, 무릎 진통제, 위장약, 영양제까지. 약사분이 약봉지를 봉투에 담아 건네시며 15만 2천 원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죠. 시어머님은 옆에서 가만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셨고요. 지갑을 열어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 완료음이 띡 하고 울릴 때마다 어딘가 명치 아래가 묵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시댁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손뼉을 가볍게 치시며 들떠하셨어요. 아 참, 어제 큰애기가 택배 하나 보냈다고 했는데 도착했나 모르겠다. 같이 좀 들어가 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현관문 앞에 정말로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무릎이 아프다던 사람치고는 꽤 쟁걸음으로 다가가 상자를 들어 올리시고는 잽싸게 문을 연 뒤 마치 보물이라도 받으냥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위를 가져다 드리자 시어머님은 신이 나서 박스 테이프를 쭉 잘라내셨죠. 안에서 나온 건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볼 법한, 그러니까 홈쇼핑 광고에서 오늘만 이 가격하고 외칠 법한 그 싸구려 홍삼 농축액 세트였어요. 박스에는 가격표 떼어낸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 박스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정말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애기가 이 시어미를 어찌나 살뜰히 챙기는지. 얘 이게 며느리 돌이지. 너도 좀 보고 배워라. 저는 어색하게 선 채로 그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새벽 6시 40분에 일어나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2시간을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15만 원이 넘는 약값을 결제한 며느리는 지금 시어머님 눈앞에 서 있는데 그 며느리는 보이지 않고 박스 테이프 자국이 선명한 홍삼 세트 하나가 진짜 며느리 도리의 표본이 되어버린 거죠. 손에 쥔 차 키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마감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겨우 한마디 내뱉고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님은 저를 보지도 않고 홍삼 박스를 들고 거실 쪽으로 걸어가시며 답하셨어요. 그래, 조심히 가라. 운전 살살하고. 아 참, 모레 내과 정기 검진 있다. 같은 시간에 오면 된다. 저는 신발코를 바닥에 톡톡 부딪히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모레, 또 모레. 시어머님 달력안에 제 마감 일정이 들어갈 자리는 한 칸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걸 화라고 해야 할지, 서글픔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익숙해진 체념이라고 해야 할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조차 귀찮은 그런 종류의 피곤함이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나서야 저는 핸들에 이마를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텀블러에 남은 보리차는 이미 다 식어 있었고 차 안에는 시어머님이 핀잔 주셨던 그 냄새가, 그러니까 새로 갈아 끼운 방향제의 옅은 라벤더 향이 여전히 잔잔하게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저도 나름 제 차를 깨끗하게 가꾸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향기 하나로 겨우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선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들어 형님께 메시지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어요. 형님,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처방약이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송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한 문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조수석에 툭 던져버렸죠. 어차피 형님이 보낼 답장은 뻔했으니까요. 어머, 동서. 우리는 지금 캐나다 어학연수 알아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조금만 미뤄도 될까? 그런 답장을 받고 나면 저는 또 괜찮아요. 형님하고 답해야 할 게 뻔했고요. 그 뻔한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반복하기에는 그날의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우리 집 고양이 두부가 야옹하고 울며 발치에 와부볐어요. 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두부의 등을 한참을 쓰다듬었죠. 따뜻한 털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그 순간에야 그제야 얼었던 어깨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시어머님께 저는 이 고양이만큼의 온기도 아닌 그저 필요할 때 호출하면 달려오는 택시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마감 원고 앞에 앉아 새벽까지 모니터를 노려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그 묘한 피곤함이 더 큰 사건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정말이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전화 한 통이 곧 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홍삼박스 사건이 있고 정확히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마감을 코앞에 두고 노트북 앞에서 졸고 있었는데 시어머님 전화가 또 한 번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부터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다급하고 한편으로는 묘하게 신이 난 듯한 그 들뜬 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연골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였어요. 다음 달 둘째 주 월요일, 이번은 일요일 저녁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 잡으면 2주는 입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저는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제 옆에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이번에는 형이랑 형수가 해야지. 당신 마감 줄줄이 잡혀 있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형님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알람이라도 맞춰놓은 듯이 시어머님께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시어머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어요. 아, 참, 얘야. 큰애기는 다음 주에 우리 손주 데리고 캐나다 어학연수 보러 간다더라. 한 달 일정이라는데 하필 그때 수술이라 우야할 수가 없네. 그래도 큰애가 그 귀한 시간을 우리 손주 미래에 쏟는 거니까 막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둘째 네가 좀 봐줘라. 너는 시간이 많잖니.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저는 그저 입꼬리에 어색한 미소를 띠며 네, 어머님하고 답했고요. 통화가 끊긴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 떠다녔습니다. 남편이 끝내 한마디 내뱉었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한 달이나 비워? 그 시기에 수술을 하고 저는 그저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잔의 미지근한 온도가 손바닥에 닿는데 이상하게도 그 미지근함이 시어머님과 형님 사이에 미지근한 차별보다는 차라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통화하더니 형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형님에게 카카오톡으로 길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님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도련님 미안해요. 우리 아들 미래가 달린 일이라. 좀 부탁해요. 수술 당일 새벽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갈아입을 옷과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일주일치 마감 자료를 챙겨 넣었어요. 짐을 쌀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번역해야 할 문장들이 둥둥 떠다녔죠. 의학 서적이라 용어 하나하나 까다로운데 이걸 병실에서 어떻게 마감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기 전 제 캐리어를 차에 실어주며 한참을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회사만 좀 자유로웠어도. 괜찮아. 당신은 출근해. 끝나고 와줘.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운전석에 올랐어요. 그날 시댁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님은 이미 입원 가방을 다 챙겨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방이 두 개더라고요. 작은 손가방 하나 그리고 큰 가방 하나. 큰 가방을 들어보니 묵직했는데 안에서 뭔가 출렁이는 소리까지 났죠. 어머님,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아, 그거. 김치랑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병원 밥이 입에 맞겠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려고 챙겼다. 병원 입원하는 분이 2주일치 반찬을 챙겨가신다는 그 발상이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결국 다 제가 데우고 차리고 치우게 될 음식들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참은 채 손잡이를 단단히 그어쥐고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고 시어머님을 병실에 모시고 환자복으로 갈아입혀드리고 보호자 침대에 짐을 풀고 간호사분께 인계받고 식사 메뉴 체크하고 마취가 동의서에 사인까지 그 모든 절차를 혼자서 다 해내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형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죠. 화면 속 형님은 캐나다의 어느 깔끔한 호텔 로비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고생했다. 엄마는 걱정 말고 잘하고 와라. 여기는 둘째가 알아서 잘 봐주고 있다. 저는 그 영상통화 화면을 흘끔 보고는 시어머님 침대 옆 보조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번역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의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저에게 지금 정신 차리고 일해하고 채찍질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님은 통화를 끝내시고는 보조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한번 흘끔 보시더니 못마땅한 듯 입을 여셨어요.
환자 옆에서 컴퓨터 키보드 두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 소리가 시끄럽다. 저는 자판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거두며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는 캐리어에서 종이 출력본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죠. 펜으로 종이의 교정을 보는 건 가능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그제야 만족하셨는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수술 당일 밤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마취에서 깨어나시고 통증 때문에 새벽 내내 깨어 계셨거든요. 진통제가 떨어졌다고 간호사를 부르라고 하시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물이 마시고 싶다고 깨어대기 일쑤였죠. 저는 보호자 침대에 잠깐씩 몸을 누였다가 다시 일어났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보호자 침대라는 게 그냥 의자 2개 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 새벽이 되니 등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은 침대에 누우신 채로 한마디 던지셨어요. 윤정아, 너 코 곤다.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서 잠을 못 자지. 저는 침대 발치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서 그런지 아니면 그 말이 가슴을 찔러서 그런지 갑자기 눈가가 시큰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울면 22일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저 텀블러를 들고 휴게실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2주의 입원 기간 동안 아주버님이 병실에 다녀가신 건 딱 2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수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서 시어머님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는 어머니 잘 견디셨네. 제가 바빠서 미안해요 하고는 10분 만에 가셨고요. 두 번째는 퇴원 전날 사과 한 박스와 음료 한 상자를 사들고 오셔서 병실 식구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가셨죠. 그날 아주버님이 다녀가신 뒤 옆 침대 환자 보호자분이 저에게 슬며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효자네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저렇게 챙기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하는 그 한마디조차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작 새벽마다 호출벨에 일어나 시어머님 소변통을 비우고 처방전 받으러 약국을 뛰어다니고 식판을 받아와 시어머님 입에 떠넣어드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사과 한 박스를 들고 10분 다녀간 큰아들이 효자가 되는 이 묘하게 비뚤어진 셈법 앞에서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원무과에서 정산서를 받아들었어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조기 대여료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시어머님은 옆에서 가만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셨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죠.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 완료음이 띡하고 울리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소리가 어쩐지 농담처럼 가볍게 들리는 게 슬프더라고요. 300만 원이 결제되는 소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마침 남편이 병원에 들렀고 함께 시어머님을 시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시어머님은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시며 형님에게 영상통화를 또 한 번 거셨죠. 수술받고 입원 2주를 했던 분 같지가 않게 표정이 어쩜 그렇게 평온하시던지 그 평온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누군가의 시간과 돈과 체력이 자기 대신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마음. 그 단단한 믿음에서 오는 평온이었던 거죠. 시댁 현관 앞에 시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병원비는 바로 이체해 둘게. 진짜 미안해. 고마워.
저는 짧게 답하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 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고 또렷한 목소리 하나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그런 종류의 경고음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두부가 제 가슴 위로 올라와 그르렁거리며 몸을 동그랗게 말았어요. 저는 두부의 따뜻한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뻔뻔한 무게가 어쩌면 제 목을 천천히 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조여드는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시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제 일주일 일정표에는 새로운 칸 하나가 굵은 글씨로 추가되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시어머님 댁으로 반찬을 해다 나르는 일정. 처음에는 수술 후에 거동 불편하시니까 며칠만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더니 어느새 그게 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월요일에는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갈치조림, 수요일에는 소고기 묵국과 호박전, 금요일에는 된장찌개와 코다리찜. 메뉴까지 요일별로 정해놓고 새벽부터 장을 봐서 두어 시간 부엌에서 끓이고 조리고 큰 유리 반찬통 너댓 개에 차곡차곡 담아 보냉백에 넣고는 다시 1시간을 운전의 시대까지 날랐어요. 그 사이사이 마감 원고는 새벽 시간으로 밀려나고 잠은 하루 4시간이 평균이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누렇게 떠갔고 눈 밑에 자리 잡은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무릎 수술 핑계로 올해 차례 음식은 둘째니가 다 해와라 하고 통보하셨어요. 형님은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또 다른 핑계가 준비되어 있었죠. 조카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가 설 연휴 직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였어요. 저는 설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카트 3개 분량의 장을 봤어요. 동태포, 한우 산적, 동그랑땡 재료, 잡채 재료, 탕국에 들어갈 무와 다시마, 떡국떡, 만두, 거기다 제기상에 올릴 과일까지. 차 트렁크가 가득 차고도 뒷좌석까지 비닐봉지로 빼곡했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양손에 비닐봉지를 묵직하게 든 제 모습이 현관 거울에 비쳤어요. 머리는 새벽바람에 부스스했고 패딩 자락에는 마트에서 묻은 김치 국물 자국이 살짝 번져 있었죠. 그 모습을 봤는데 어쩐지 거울 속에 그 여자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48이라는 나이의 무게, 그리고 그 어깨에 걸친 비닐봉지의 무게, 그 2가지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서요. 거실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형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어머님이 며칠 전 홈쇼핑에서 사셨다는 안마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로 깔깔거리고 계셨거든요.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형님이 사오셨다는 백화점 식품관 떡 박스와 육아 세트가 곱게 펼쳐져 있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시더니 소파에서 발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개만 살짝 돌리며 인사하셨죠. 동서 왔어? 밖이 많이 춥지? 우리는 이제 막 다리 좀 풀고 있었어. 짐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데 그 사이에도 형님은 시어머님께 얼마 전 다녀온 캐나다 이야기를 신나게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곳 선생님께 영어를 어쩜 이렇게 잘하냐며 칭찬을 받았고
호텔 조식이 어찌나 훌륭했으며 자기는 거기서 카페라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우아할 수 없더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죠. 시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연신 역시 우리 큰애답다. 우리 손주를 그렇게 키워야지 하시며 손뼉까지 치고 계셨고요. 저는 그 풍경을 흘끔 보고는 비닐봉지들을 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풀리면서 가스레인지를 짚고 잠시 숨을 골랐죠. 그러고는 앞치마 끈을 묶고 도마와 칼을 꺼내고 물을 채 썰기 시작했어요.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들리는 그 톡톡 소리가 어쩐지 거실의 깔깔거림과 묘하게 박자가 어긋나서 더 외롭게 들리더라고요. 한참 무채를 썰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으로 슬그머니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형님, 좀 도와주실래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형님은 그저 식탁 한쪽에 놓아둔 텀블러를 집어드시려는 거였죠. 따뜻한 물이 좀 필요하시다면서 시어머님 드린다고요. 저는 손에 묻은 무즙을 앞치마에 닦으며 정수기 쪽으로 가려는데 형님이 제 손을 가볍게 막으시더라고요. 동서, 그냥 둬.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다정하고 우아하게 들리던지요.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텀블러에 채워들고 거실로 사뿐사뿐 걸어가시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았어요. 텀블러 하나에 따뜻한 물 채우는 것, 그게 형님이 그날 부엌에서 하신 유일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간 형님이 시어머님께 텀블러를 건네드리며 하시는 말씀이 부엌까지 또렷이 들려왔죠. 어머님,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수분 보충 필수예요. 시어머님은 형님 손을 꼭 잡으시며 역시 우리 큰애기밖에 없다 하고 답하시더라고요. 칼을 쥔 제 손이 도마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멈춘 손등 위로 핏줄이 살짝 솟아오르는 게 보였고요. 저는 그 핏줄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천천히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톡, 톡, 톡. 그 일정한 소리에 제 호흡을 맞추면서요. 오후가 되어서야 시어머님이 부엌 쪽으로 한번 고개를 빼꼼 내미셨어요. 도마 위에 놓인 동태포와 동그랑땡 재료를 쓱 훑어보시더니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 던지셨죠. 역시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되지. 둘이만 덜렁 사는 게 무슨 가족이라고. 큰애는 우리 손주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서 명절에라도 좀 쉬게 해줘야지. 저는 도마 위에 칼을 살짝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진 않았는데 손끝이 묘하게 차갑게 식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칼을 들어 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파가 잘릴 때마다 도마 위에서 톡톡 튀어오르는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요. 형님은 그 와중에 휴대폰을 들고 조카의 영어 성적표 사진을 시어머님께 보여드리고 계셨죠. 어머님, 준이 이번에 듣기 영영 만점 받았어요. 학원 원장님이 이런 애는 처음 본대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천재네 천재. 둘째네는 자식이 없으니 이런 기쁨을 알겠냐. 저는 부엌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찬바람이 훅 들이쳐 뺨에 닿는데 그 차가움이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고 거실의 그 따뜻한 깔깔거림보다 차라리 이 시린 겨울바람이 더 정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부엌으로 곧장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는데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남편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향해 다가가는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님의 매서운 목소리가 또 한 번 부엌 공기를 갈라놨어요. 어디 남자가 명절 전날 부엌에 들어가.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잠시 멈춰섰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여보, 들어가 있어. 괜찮아. 밤이 깊어 겨우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 부부는 시댁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았어요. 시어머님 댁은 형님네가 자기로 했고 좁아서 우리는 따로 묵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좁아서가 아니라 그 집 안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발바닥은 누가 망치로 두드린 것처럼 욱신거렸죠. 남편이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제 종아리를 천천히 감싸주는데 그 따뜻한 감촉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저 천장만 한참을 올려다보고 있으니 남편이 제 종아리를 가만히 주무르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못나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저는 그렇게 답하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오늘 하루 부엌에서 봤던 풍경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님 손을 꼭 잡은 형님의 매니큐어 칠해진 손톱, 거실 깔깔거림 너머로 들려오던 안마의자 모터 소리, 카기고 부엌에서 혼자 들었던 도마 위 칼 소리.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마음속으로 들으며 천천히 다짐했어요. 이번 설이 제가 시댁 부엌에 들어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만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설날 당일 새벽 4시 호텔방의 알람이 어둠을 가르며 울렸어요. 남편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사실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부터 깨어 있었거든요. 잠을 잤다기보다는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머리를 질끈 하나로 묶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그 얼굴은 10년 전 결혼할 때의 저와 어딘가 닮아 있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깊고 단단해진 부분이 있었죠. 그게 어떤 종류의 단단함인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것. 남편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려고 하길래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다시 눕혔어요. 여보, 더 자. 7시에 깨워줄게. 남편은 잠결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중얼거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호텔 방을 나섰죠. 시댁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묘하게 차분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바빠 엑셀을 자꾸 밟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시댁 도어록 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니 집안은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의 고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실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자고 계신 이불이 보였고 작은 방에서는 조카가 코를 살짝 골며 자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안방에서는 시어머님의 잠든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큰 솥에 물을 붓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물을 깍둑 썰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환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어쩐지 그날따라 더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어요. 새벽 5시 반쯤 탕국의 첫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제야 안방에서 시어머님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시는 기척이 들렸어요. 시어머님은 잠옷 차림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솥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고는 그저 왔냐 한마디 던지시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죠. 수고했다는 말은 그날 새벽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6시 반이 되어서야 형님이 거실에서 부스스 일어나셨고 7시가 되어서야 아주버님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셨어요. 그 사이 저는 떡국 육수를 내고 전을 데우고 나물 3가지를 무쳐냈죠. 형님은 일어나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며 한마디 던지셨어요. 동서 일찍 왔네. 우리 아들 아직 자니까 조용히 좀.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차례상에 올린 제기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은 결국 제 몫이었으니까요. 8시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형님 내외와 조카가 거실로 나왔어요. 형님은 분홍색 옥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셨고 아주버님은 짙은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셨더라고요. 조카는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았고요. 시어머님은 형님 한복을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큰애는 한복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니 하시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앞치마를 풀고 손을 씻은 뒤 차례상 옆에 어색하게 섰죠. 제 옷차림은 어젯밤 호텔에서 그대로 입고 온 회색 니트와 검정 바지였어요. 화장은커녕 머리도 질끈 묶은 그대로였고요. 차례를 지내고 모두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씩을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다 같이 과일을 먹는 동안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앞에 섰어요. 형님은 그새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님 옆에서 한복 자락을 정리하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을 트는데 손바닥에 닿는 그 뜨거움이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막 나오던 참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조카에게 봉투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주시며 거실에 둘러앉은 모두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셨죠. 그러고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시더니 어쩐지 미리 준비해 두신 듯한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여셨어요. 오늘 다 모인 김에 내가 확실히 못을 박아둔다. 내 명의로 된 그 땅이랑 이 아파트, 내가 죽으면 전부 큰애한테 넘길 거다. 단 한 푼도 둘째한테 안 간다. 알아들었지? 거실 공기가 그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형님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슬그머니 무릎 위로 내리시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셨고 아주버님은 헛기침을 2번 하시며 시선을 천장 쪽으로 돌리셨죠. 조카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그저 어른들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들고 있던 사과 한쪽을 접시에 탁 내려놓더니 시어머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 그게 지금 명절날 할 소리야? 10년이야, 10년.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닌 거, 수술 간병 든 거, 매주 반찬에 나른 거 다 누구야? 그런데 재산은 형한테만 다 준다고? 재산은 손주 있는 첫째만 상속하는 거다. 때 끊어놓은 뿌리 없는 나무가 무슨 염치로 부모 재산을 탐내.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어.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곱씹어온 결론을 마침내 발표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시야가 또렷해지고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 마치 안개 자욱한 길을 한참 헤매다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는 순간 같았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형님의 눈빛은 어딘가 의기양양했고 시어머님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시선을 피하셨고 조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가볍게 들어 남편을 잠시 멈춰 세웠어요. 저는 뒤로 묶여있던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어요. 10년 동안 제 허리를 단단히 묶어왔던 그 끈. 새벽부터 동그랑땡 기름이 튀어 얼룩이 진 어젯밤 김치 국물 자국이 살짝 남아있는 그 익숙한 무명 알치마의 끈을요. 손가락이 매듭을 천천히 풀어내는데 어쩐지 그 매듭이 풀리는 감촉이 10년 묵은 무언가가 함께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듭이 다 풀린 앞치마를 두 손으로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과일 쟁반 옆 테이블 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앞치마를 툭 던져 놓았어요.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저 천자락이 나무 테이블 위에 떨어지면서 내는 작고 둔탁한 그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거실 안의 모든 숨소리를 단번에 멈추게 만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지도 목소리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차분함이 그 순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산 받으실 장손 내외께서 어머님 병원도 모시고 가시고 간병도 하시고 반찬도 해 나르시면 되겠네요. 뿌리 없는 나무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시어머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형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요. 아주버님은 헛기침을 멈추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셨죠.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남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일어나. 우리 갈 길 가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는 잘게 떨림이 전해져 왔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님이야. 너 어디가? 어디 시애미한테 이따위로 굴어. 하고 소리치셨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잡음처럼 흐릿하게만 들렸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형님이 종종 걸음으로 뒤따라 나오시며 다급한 목소리로 제 팔을 잡으셨어요. 동서, 동서. 어머님이 흥분하셔서 그러시는 거지 진심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가자. 응? 저는 형님의 손을 가만히 그러나 분명하게 떼어냈어요. 그러고는 형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 보였죠. 형님, 진심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형님도요. 모르셨다고는 하지 마세요. 형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저는 신발 뒤축을 구겨 신은 채로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그 둔탁한 소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의 마침표처럼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꼭 쥐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에도 남편은 시동을 거는 대신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전대 위로 이마를 가져다 대더라고요. 남편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저는 그 어깨의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려줬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듬직하고 우직하던 남편이 운전대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우는 모습. 결혼 15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윤정아, 진짜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등을 계속 쓸어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보, 울지 마. 오히려 잘 됐어. 저 사람들 속내를 10년 동안 짐작만 했지 확신은 못했잖아.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 나는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야. 근데도 미안해. 당신 그동안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냐? 알면서도 참았을 거 아냐? 저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알면서도 참아왔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님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어리석게 기대해 왔었죠. 하지만 오늘 그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똑똑히 확인했고요. 저는 손등으로 남편의 눈가를 가만히 닦아주며 작게 웃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시동 걸어. 집에 가자. 두부가 우리 기다려. 남편은 코를 한번 훌쩍이고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서는 동안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가요, 메들리 소리만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어쩐지 그 가요들의 가사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 마음이 한번 차분해지면 평소에는 그저 배경음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모양이에요. 한참을 달리다가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진동이 부르르 울리며 시어머님 이름이 떴어요. 부재중 전화 7통. 받지 않았어요. 대신 통화 목록을 천천히 내려가다가 시어머님 번호 옆 작은 점 3개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뜬 메뉴 중에서 수신 차단이라는 글자가 가장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손가락 끝이 화면에 닿기 직전 잠시 망설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망설임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 부쳤던 전, 일주일에 3번씩 끓여 나른 미역국,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새우잠을 잤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시간들이 손가락 끝을 잠시 붙들었지만 저는 결국 가볍게 눌렀어요. 톡! 차단 완료. 그 짧은 진동 한 번이 어쩜 그렇게 가볍던지요. 내친 김에 형님 번호도 차단했어요. 아주버님 번호도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어쩐지 시야가 한 단계 더 맑아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운전하던 남편이 흘끔 저를 보고는 작게 물었어요. 차단했어? 응. 셋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부가 야옹하고 발치에 와 부볐어요. 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두부를 안아 올려 한참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두부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묻고 있는데 그제야 어깨의 긴장이 천천히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 2잔을 끓여왔어요. 여보,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 남편이 찻잔을 2손으로 감싸준 채로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자. 어디든.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꾸려서 강원도로 향했어요. 평창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는데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죠. 두 분은 평소 자주 봐주시는 펫시터 분께 부탁드리고 우리 부부는 휴대폰 둘 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로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며 짧게 말했어요. 두고 가자, 진짜.
응, 둘 다. 차로 강원도까지 가는 2시간 반 동안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시댁 이야기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는 둘이 손으로 집어먹으면서요. 남편은 호두과자를 입에 넣으며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하고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휴게소 호두과자는 한국 어디서나 흔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랜만이라고 느껴졌다는 건 우리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못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객실 창문을 여니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가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등 뒤에서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의 산은 고요했고 객실 안은 따뜻했고 우리 부부의 마음도 모처럼 평온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평온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식당에서 따뜻한 한정식을 두고 와인 한 잔씩을 곁들였어요. 남편이 와인잔을 들어 제 잔에 가볍게 부딪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이만. 저는 그 잔을 입가에 가져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인의 끝맛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깊고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2박 3일의 호캉스 동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늦잠을 자고 호텔 조식을 천천히 먹고 산책로를 걷고 노천탕에 들어가 별을 올려다보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함이 어찌나 풍성한 시간이던지 10년치 피로가 그 사흘 동안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저녁, 차가 우리 동네 어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신호대기에 차를 세우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휴대폰 켤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마주해야 할 일이라면 부부가 함께 거실에 앉아서 마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두 휴대폰을 켰어요. 제 휴대폰은 이미 모든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알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진동이 끊임없이 부르르 부르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리고 나서야 화면이 잠잠해졌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들어 올려 부재중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저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줄지어 떠 있었고 그 옆에 표시된 숫자가 또렷이 보였어요. 부재중 전화 99통. 저는 그 숫자를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99통. 사흘 동안 99통. 평균을 내보면 1시간에 한 통 이상씩 거셨다는 얘기였죠. 음성사서함에도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그중 가장 최근 것을 눌렀어요.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독한 거사, 나 혼자 병원 못 가는 거 알면서 약 떨어져서 죽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 너 이거 안 받으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음성이 끝나고 객실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남편이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흘 전 시댁 현관문을 나설 때 가졌던 잘게 떨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죠. 남편은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님 번호에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재산 다 받으실 형한테 전화하세요. 제 와이프는 이제 엄마 간병인 아닙니다. 다시 전화하시면 저도 차단하겠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시어머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톡! 그 가벼운 진동 한 번이 어쩜 그렇게 시원하게 울리던지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가만히 기댔어요. 남편은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늦어서 미안해, 진짜. 안 늦었어.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저는 그렇게 답하며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님과 형님 내외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실지 그건 더 이상 제가 알 바가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빠진 그 자리에는 곧 누군가가 들어가야 할 거고 그 누군가는 더 이상 저나 남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가벼운 입으로 살아왔는지를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거라는 것. 거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두부를 무릎 위로 안아 올리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그 집에서 시작될 거였습니다. 호캉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거실은 거짓말처럼 평온했어요. 두부는 저녁 해가 거실 카펫 위로 길게 늘어진 자리에 배를 깔고 누워 그르렁거리고 남편은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저는 그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밀려있던 번역 원고를 차분하게 다시 잡았어요. 평범하다 못해 조금 심심하기까지 한 그 풍경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 잡힌 평범함이었어요. 시댁 소식은 며칠 동안 단 한 줄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차단을 걸어두었으니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그 침묵이 어쩐지 더 묘하게 다가왔죠. 시어머님이 99통의 전화를 거시던 그 기세대로라면 분명 다른 경로로라도 우리에게 닿으려고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인터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고요가 폭풍 전의 짧은 정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그래도 그 정적을 일부러 즐기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사에서 늦은 점심을 먹다가 같은 부서 후배에게서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며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전해줬어요. 그 후배의 처가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후배가 명절 끝나고 처가에 다녀왔는데 처가 어머님이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주셨다고 해요. 시댁 단지 미용실은 동네 정보 본부 같은 곳이라 어느 집 며느리가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가 1시간 안에 단지 전체로 퍼지는 곳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남편은 후배가 전해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쩐지 남의 집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남의 집 일이 사실은 10년 동안 제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무게가 제 어깨가 아닌 다른 어깨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설 연휴가 끝난 첫 주 화요일, 시어머님 대학병원 심장내과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2달치 약을 타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날 아침까지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다급해진 시어머님이 형님께 전화를 거셨대요. 형님은 그날 오전에 강남의 어느 백화점에서 친구분들과 브런치 모임이 잡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님 전화를 받은 형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는 미용실 정보망에 아주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오늘은 진짜 안 돼요. 모임 잡힌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어떻게 빠져요.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하셔야죠. 그 한마디가 시어머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시어머님이 결국 아주버님 회사로 전화를 거셨고 아주버님은 회의 중에 그 전화를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하고 끊으려고 하셨다는데 시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울며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결국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가시게 됐죠. 대학병원 정기 검진이라는 게 어떤 건지 10년을 다녀본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접수부터 체열, 영상 검사, 진료 대기, 처방전 수령, 약국 결제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5시간은 잡아야 하죠. 환자 한 명에 보호자 한 명이 붙어서 그 5시간을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무게를 평생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주버님이 그날 처음으로 그 무게를 통째로 짊어지신 거죠. 후배가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버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 만에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고 신경질을 내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휠체어에 앉아 그런 아주버님을 멍하니 올려다보셨대요. 그러고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게 한마디 하셨다더라고요. 둘째는 한 번도 짜증 안 냈었는데. 그 한마디를 옮기던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흘끔 봤어요. 저는 찻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어쩐지 그 웃음이 통쾌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씁쓸한 쪽에 더 가까웠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이 정작 제가 빠지고 나서야 시어머님 입에서 나오다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게 늦게 깨닫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병원에서의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서 결제를 해야 했는데 평소처럼 며느리의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단말기에 꽂히지 않으니까 약사분이 환자분 결제하셔야 해요 하고 자연스럽게 환자 보호자인 아주버님 쪽을 바라보셨대요. 아주버님은 그제야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미셨는데 처방약 값이 32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2달치 약값이 그 정도라는 걸 그날 아주버님이 처음 아셨던 거죠. 약사분이 영수증을 건네드리며 원래 이 정도 나와요 하고 무심히 덧붙이셨다는데 그 한마디에 아주버님이 카드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더라고요. 병원에서 시댁까지 모셔다 드린 뒤 아주버님은 그날 저녁 형님과 한바탕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해요. 그동안 동생 내외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감한 첫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노가 형님에게 그대로 옮겨붙으면서 형님 부부 사이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미용실 정보망에 따르면 아주버님은 그날 밤 형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네가 어머님 좀 챙겨라. 매번 동서한테만 미루지 말고. 나는 회사 다녀서 안 된다. 형님이 그 말을 받아치셨대요. 내가 왜? 당신 어머님은 당신이 모셔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부부 사이의 이 대화는 그 뒤로 매일 밤 반복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님 반찬 문제도 그랬어요. 매주 월수금 제가 해 나르던 그 반찬통들이 뚝 끊기자 시어머님은 형님께 전화하셨대요. 형님은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하시며 결국 인터넷 반찬 가게에서 일주일 단위로 배달되는 반찬 정기 구독을 신청해 드리셨대요. 시어머님 입맛에 맞을 리가 없었죠. 짜고 달고 어떤 건 너무 묽고 어떤 건 너무 매운 그런 반찬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그 반찬통을 받아보시고는 한 입 드시고 뱉으셨다는 이야기까지 미용실 정보망에 흘러나왔죠.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입에 맞지 않는 반찬에 시달리니 자연스럽게 끼니를 거르시거나 빵 같은 걸로 때우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혈당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새벽 시어머님이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응급실에 다녀오신 일까지 있었대요.
그 응급실에 누가 모시고 갔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또 새벽에 달려가셔야 했죠. 그날 이후 형님 부부의 다툼은 한 단계 더 격해졌고 시어머님과 형님 사이도 미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다는데요. 설 끝나고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저녁 휴대폰으로 처음 보는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없고 그저 번호만 떠 있었어요. 내용은 형님 특유의 우아한 척하는 어투가 그대로 묻어났죠. 동선아야. 어머님이 너무 편찮으셔.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번만 와줘. 어머님이 동서 보고 싶어서 우신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형님이 보내신 그 문자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어쩐지 글자 하나하나가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잠시 두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답장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봤어요. 길게 쓸 수도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한 줄 한 줄 풀어놓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길게 답할수록 제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신호처럼 비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줄을 입력했어요. 형님, 재산 상속받으실 귀한 큰 며느님이 직접 모셔야죠. 저는 자식도 없고 염치도 없어서요. 이만. 전송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그 새 번호도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톡! 그 가벼운 진동 한 번에 형님이 우회로로 뚫어보려 했던 마지막 길까지 막혀버린 거죠.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그 화면을 보고 있다가 작게 휘파람을 부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 진짜 칼이네. 칼. 10년을 이를 갈았는걸. 그날 이후로 시댁의 혼란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반차를 자주 쓰게 되면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셨고, 형님은 시어머님 댁에 발길을 점점 줄이셨고, 조카는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대요. 재산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가려져 있던 늙고 병든 노인의 독박 간병이라는 그 무거운 짐이 드디어 그들의 어깨를 제대로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제 어깨에 얹혀있던 그 무게가 지금 어디로 옮겨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다시 제 쪽으로 굴러오는 일은 이제는 절대로 없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우리 부부를 찾아오시는 날이 머지않은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설 명절이 끝난 지 2달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어요. 봄이 오려는 듯 햇살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찬바람이 불던 그런 계절의 끝자락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거실 한쪽 책상에 앉아 번역 원고를 잡고 있었고 두 분은 제 발치에서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여보, 엄마가 회사 앞에 와 계셔.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 어떤 결심 같은 게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천천히 눈을 떼며 작게 답했죠. 많이 추우실 텐데. 내려가서 보고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님이 회사 앞거리에 서 계실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어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그 익숙한 가방을 들고 어쩌면 모자까지 눌러 쓰신 채로 남편 회사 정문을 한참 올려다보고 계셨겠죠.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리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10년 묵은 며느리 콤플렉스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단을 걸고 단절을 선언했어도 시어머님이 추운 거리에 서 계신다는 그림 한 장 앞에서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려서도 안 된다. 한 번 흔들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10년이 또 다시 시작될 거니까요. 1시간쯤 지나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와 마주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양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쳐들고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고 해요. 엄마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그날 그 말 진심이 아니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다. 재산은 반반 나누마. 아니다, 둘째 너네 줘도 돼. 그러니까 제발 둘째 좀 오라고 해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셨대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하셨다고 해요. 엄마, 내 와이프는 무급간병인이 아니야.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게 문제야. 10년이야. 10년을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하셨어.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을 하셨어? 시어머님은 한참을 답하지 못하셨대요. 그러다가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시며 작게 한마디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태어나서 시어머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한마디였어요. 남편도 그 한마디를 듣고 잠시 가슴 한쪽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단호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남편은 식어가는 차를 한 모금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대요. 엄마, 미안한데 그건 이 일이 있기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지금은 늦었어. 이제 엄마 일은 형이랑 형수한테 말해. 재산 받기로 한 사람들이 해야 맞는 거잖아. 우리 부부는 우리 일이 있어. 더 이상 엄마 일에 우리 끌어들이지 마. 그리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왔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뒤에서야, 너 어디 가? 어떻게 시애미를 두고 가? 하고 소리치셨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놨어요. 전화기 너머의 남편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어요. 15년을 부부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종류의 단단함이었죠. 여보, 저녁밥 맛있게 해놓을게. 저는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두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았죠. 마음 한켠이 시큰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큰함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단단한 자리에 발을 디딘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댁 소식은 동네 미용실 정보망을 통해서만 들려왔어요. 형님 부부는 결국 시어머님 댁 근처에 요양보호사 한 분을 정식으로 고용하셨다고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두고 또 형님과 아주버님이 매일같이 다투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형님은 이건 당신이 다 부담해 재산 다 받을 거잖아 하시고, 아주버님은 재산은 부동산이지 현금이 아니야 같이 부담해야지 하시면서요. 시어머님은 그 두 분의 다툼을 매일같이 들으셔야 했고, 결국 시어머님은 본인이 직접 통장에서 돈을 빼서 요양보호사 비용을 메꾸기 시작하셨대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조카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던 그 장손이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 댁에 발길을 뚝 끊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원 핑계, 그 다음에는 시험 핑계, 나중에는 그냥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하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해요. 미용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온 조카가 시큰둥하게 말했다고 했죠.
할머니 집은 냄새나고 할머니가 자꾸 옛날 얘기만 해서 짜증나. 그날 시어머님이 한참을 우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바라봤어요. 그토록 자랑하시던 장손이, 시어머님이 그토록 의지하시던 그 마지막 자존심이 결국 시어머님께 가장 큰 상처를 안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그 아이러니. 10년 동안 시어머님이 그토록 떠받들어 키운 그 결과가 결국 이거였구나 싶은 그런 종류의 씁쓸함이었어요.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으셨던 그 땅과 아파트도 정작 시어머님 노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부동산 시세가 한참 가라앉아 있던 시기라 팔리지도 않았고 임대를 놓아도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 외곽 자리였거든요. 결국 시어머님은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로 약값과 생활비를 빠듯하게 메꾸시며 형님이 고용한 요양보호사분의 눈치를 보며 사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 화려한 상속 선언이 결국 시어머님 본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저희 부부의 일상은 그 사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 그려졌어요. 남편은 토요일 아침마다 두툼한 팬케이크를 굽고 일요일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끓여요. 솜씨가 좋지는 않아요. 팬케이크는 가끔 한쪽이 새까맣게 타고 김치찌개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그 어설픈 손맛이 어쩐지 10년 명절 음식보다 100배는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말 오후에는 차에 두부를 태우고 짧은 드라이브를 떠나요. 예전에 시어머님 휠체어를 싣던 그 뒷좌석에 이제는 두부의 이동장이 안전벨트로 단단히 매여 있어요. 두부는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고 저는 그 모습을 흘끔흘끔 보며 운전하고 남편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흥얼거려요. 그 풍경이 어찌나 평범한지 그 평범함이 어찌나 사무치게 귀한지요. 번역 일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새벽까지 모니터 앞에서 졸지 않아도 되고 마감 직전에 시어머님 전화 한 통에 노트북을 덮을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클라이언트들에게서 윤정 씨, 요즘 작업물이 한층 더 깔끔해지셨네요.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어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손끝에서 나오는 결과물까지 달라진다는 걸 48이 되어서야 비로도 체감하게 된 거죠.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10년 동안 몸에 새겨진 그 새벽 5시의 알람이 아직도 가끔 제 몸을 깨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곤히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고 발치에 동그랗게 말려서 자고 있는 두부의 작은 등을 한번 쓰다듬어 봐요. 그러고는 다시 천천히 눈을 감죠. 더 이상 새벽에 부엌으로 끌려갈 일이 없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일정이 통째로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떠요. 며칠 전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죠. 윤정아, 진작 그랬어야 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 그 짐 지고 사는 거 알면서도 시집 보낸 딸 일이라 함부로 말 못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가만히 갖다 대고 한참을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 한마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10년을 버텨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님께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말을 친정엄마에게서 들으니까 비로소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차오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두부와 함께 카페 뒤에 누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곁으로 가서 함께 누웠어요. 두 분은 제 옆구리에 코를 비비며 그르렁거렸고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손가락을 깍지 끼며 활짝 웃었죠. 타인의 부당한 기대를 미련 없이 잘라내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제 삶의 숨통이 트인다는 걸 저는 48배야 알게 됐어요. 10년을 잃은 게 아니라 10년 만에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였죠. 그 설날 거실 테이블 위로 던져놓고 나온 그 앞치마와 함께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갇혀 제 인생을 갉아먹던 어리석은 시간들도 함께 그 자리에 두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앞치마를 주우러 그 집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머, 저거 딱 우리 집 얘긴데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설거지하시던 손을 멈추고 산책하시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감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견딘다고 해서 언젠가 고맙다는 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받는 게 익숙해지면 정말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게 되거든요. 그 익숙함의 고리를 끊어내는 건 결국 저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8배 저도 이렇게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들려드린 윤정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한 며느리가 설날 아침 앞치마 끈 하나를 풀어내며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재산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무게가 결국 그 환상을 쥐려던 사람들의 어깨를 누르게 되는 그 모습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묵묵히 자기를 깎아내며 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윤정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한 줌으로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삶의 숨통을 찾아낸 윤정님 부부와 고양이 두부의 앞날이 언제까지나 봄볕처럼 따스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윤정님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릴게요. 큰 위로가 되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